상대의 일상을 아주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 중에 가장 이제 잔혹하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살인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는 보통 영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촌수가 없고 영촌 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정폭력이 이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이미 4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단순 살인 사건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폭력 사건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것을 가해자가 되게 못마땅해 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피해 여성의 언니와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좋은 구경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참혹하게 맞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주름 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려서 빌고 빌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와요. 이 아빠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했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조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접근을 피해자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연락을 좀 못하게 하는 것,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못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조치가 사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이 조치를 어겨봤자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교도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자기가 교도관인 걸 가족에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는 교도관이고 법률을 너무 잘 알아. 이런 걸로 경찰 가도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야.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세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피해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산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사실 피해자가 여러 번 주거지를 바꾸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중간에 딸들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보를 캐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기를 반복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그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할 정보를 가지고 새벽 한 4시 45분경에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거죠. 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징역 30년으로 아, 최종 갑자기 확정됐어요. 또 그 1심 판결문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양형에.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딸이 사형을 요구를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아마 올렸었죠. 그 얘기하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 날 딸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어, 18년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5번의 숙소로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해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건 저는 공포도 있다고 봐요. 30년 후라고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공감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네. 다 보면서 이건 좀 사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 딸들은 신상 공개까지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딸들이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신상과 사진 2장을 올려서 딸들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기억이 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그 여가부 장관이 답변도 했던 사안이고 개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위주로 설정을 했었거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사실 근데 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까지 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예고된 그럼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법률,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률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에요. 제가 입법 목적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취급이 됐고 가정 네, 내에서 맞아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에요. 가정 유지예요. 오로지 가정은 유지되어야 돼. 이 가정 유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어떤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유리 조각 하나하나 붙인다고 해도 원래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 2011년에 조금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뒤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긴 합니다. 문제가 지적을 예. 많이 했군요,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률은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좀 엄정히 처벌해야 될 역할을 피해자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의사,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또 때려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나만 지금 참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높아져도 그냥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차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폭력이죠. 그냥 그렇죠.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강력 맞아요. 폭력이에요. 네. 그냥 강력 오히려 범죄. 가정이기 때문에 더한 폭력 아닌가요? 가중 처벌이 필요한 강력 범죄라고 봐야 돼요. 이 범죄는 점점 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되는 비율이 그렇죠. 너무 적어요. 2016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1.7%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 정도, 뭐 98% 정도의 사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가 그렇죠. 많은 범죄죠. 예, 그리고 신고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을 뭐 의미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실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게 구속률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018년도에는 0.8%, 맞아, 1%가 안 되죠. 2019년도에는 0.9%. 그 가정폭력의 시작과 과정과 극단적인 끝을 되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폴레트 켈리라는 이제 미국 여성이 13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다가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네.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제목은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시예요. 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장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되게 짧은 시인데 여기에 가정폭력의 뭐 어떤 특징과 그렇죠. 네. 양상과 다 드러나 있는 시예요.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결국은 자기 또 탓을 하고. 네, 자기가 그냥 받지 말 걸,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나갈 걸. 진짜 이 법률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살인, 뭐 영촌 살인 이런 거를 사실 방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이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뭐 이런 너무 것들까지 안타까운 해야 되니 얘기들을 참 네.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실 폭력으로 인식되는 데까지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듯이 친족 성폭력 문제도 사회의 문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입니다. 92년 1월 17일에 이제 경찰서로 강도 신고가 옵니다.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였고 현장에 경찰에 가보니 안방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누워서 가슴에 칼에 찔린 채 이미 사망을 해 있었고요. 중년 남성의 딸이 공업용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근처에 있었어요. 집에 현금이 좀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사망한 피해자의 딸 A라고 할게요. 이 A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네. 아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대학생 딸이 아빠랑 자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 이상하다고 의심을 했었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딸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 조금 다르다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 아버지는 A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의붓 아버지였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A라는 딸에게 약간 거짓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응급실에서 봤는데 살았더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면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이제 냅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문은 A 양과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B군의 지문이었고 이 B군이 체포가 되고 A 양이 내가 죽였어요. B군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A 양과 A 양의 남자친구 B군이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 사망한 피해자는 살인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A 양은 12살 때부터 이 의붓 아버지에게 친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A 양과 B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A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7살 때 재혼을 하고 이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A 양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상습적으로 A 양을 이제 성폭력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성폭력은 가족들 몰래 A 양 성폭력하다가 A 양의 어머니가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계속 성폭력하기 시작을 해요. A 양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고 한 번은 이 A 양과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A 양의 의붓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검찰청의 간부였던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A 양의 아버지를 보고 검찰청 간부인 걸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겠죠. 공권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대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 양은 결국에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A 양의 아버지는 그 A 양의 그 학교 시간표까지 관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때 또 아버지가 계속 성폭력을 또 자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A 양이 이제 이 B군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B군은 A 양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다 알고도 A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A 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A 양과 B군이 함께 아버지한테 가서 교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A 양과 B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의붓 아버지의 범행을 중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의붓 아버지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B군이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칼로 심장 부위를 찔러서 바로 이제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A 양의 손발을 다 묶고 현금도 없애고 또 집도 막 이렇게 흐트러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의 신고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네.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비군의 부모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확인을 하고 아들과 이 A 양을 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 당시에도 예.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기서도 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수많은 피해 지원 단체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A 양과 B군을 이제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22명의 변호사들이 이 A 양과 B군의 이제 무료 변론을 맡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막 신문 기사 찾아보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A 양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B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A 양이 얘기를 했고요. 들을수록 참 잔혹하다. B군도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A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A를 살린 겁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결국에 B군에게는 징역 5년, A 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납니다.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의 경우 범행 과정 내내 소극적으로 개입해온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직접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법 질서를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들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사안이라서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과 이제 복권을 단행을 하는데요. A 양은 사면이 되고 이 B군도 남은 형기의 절반을 이제 감형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됐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피해나 피해 가족의 개인적인 불행인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신족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드디어 가지게 되죠. 그리고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이 이제 법률적으로 개념이 잡히고 이 친족 성폭력은 좀 줄어들었나요? 친족성폭력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이 암수율이 높은 범죄예요. 신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못하거든요. 한 4%대 정도의 신고율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큰아버지에게 사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안이었는데 너무 저한테 온갖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해자들의 제가 봤을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전화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너가 열심히 안 해도 돼.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니면 착각했을 수 있어. 그냥 예쁘다고 그런 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변호사인데 내가 가정 파괴범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와, 이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더 했을까. 그리고 피해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평온했고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가족들이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두 가지 사례 좀 더 말씀드리면 네.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7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광주에 사는 50대 A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초등학교 학생이던 시절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딸의 신체를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피해자들의 엄마는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보호자들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선뜻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되게 큰데 가해자가 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계가 막막한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도 신고를 사실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친오빠가 성폭력한 사안인데 피해 여동생이 성폭력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고 이제 29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던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이 사안도 오빠가 친동생을 성폭력하고 그 성폭력 상황을 이들의 부모는 오빠에게는 아주 여러 명의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무죄 변론을 시키고 이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와 홀로 어렵게 싸워 나갔던 사안이에요. 없어서 제가 많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식이 한 명은 가해자고 한 명은 피해자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피해자 편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가해자가 된 우리 다른 자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 사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반대로 피해자의 각오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우리 가족과 난 단절될 각오를 네.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선고형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도대체 얼마의 형을 사는지 71.4개월 정도, 6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가정 친족 관계로 돌아왔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량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형량인데요. 고민이 되겠지만 피해자를 조력해주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뭐 쉼터라든지 피해자 지원 시설로 가서 보호받고 가족과 단절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용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도 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마켓 주인의 경찰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슈퍼마켓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데요. 슈퍼마켓 주인은 이 한눈에 보기 한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놀랍게도 1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친부, 그다음에 아버지의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요렇게 이 세 어른에게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거의 뭐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11살짜리 어린이가 4살 아이 평균 몸무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견 이후에 의학적인 진단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늑골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게임에만 집에 있어 몰두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먹,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로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밥을 안 주고 굶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 노끈으로 막 묶고 결박을 한 채로 이 뒷 베란다,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막 감금해 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가지고 묶여있던 노끈을 가까스로 풉니다. 그리고 이 높은 2층 베란다를 탈출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맨발로 집에서 탈출했는데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2년 넘게 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자신의 집인 빌라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 갇히길 수십 차례, 동거녀와 살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산 아버지는 딸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매질을 했고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학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 다수가 아동 학대 피해자 분들을 이제 생존자라고 불러요. 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결국 아주 심각한 중상해나 커다란 사건이 되어서야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 범죄가 많죠.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의 80%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0%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딸은 학교를 2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동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 법과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생존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동학대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피해 후유증으로 남게 되죠. 2013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 fMRI라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이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를 연결짓는 곳에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영향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게 되고요. 정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엔 대놓고 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다든지 정서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동이 받는 충격은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모욕당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부적인 몸의 상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친권자, 양육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새롭게 그 나이 또래 맞는 애정과 관심과 양육을 해줄 사람에게 보호를 제대로 찾아서 연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막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했던 경험에 범죄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강력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조소도 안 되고 정당화의 논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절대 다수는 절대로 내가 당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 학대 피해 후유증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을 안고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다수고요. 아주 극소수가 자신이 받은 아동학대 피해를 학습을 하죠. 그리고는 다른 방법은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욕구 불만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또는 갈등이나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양천구 신정동의 옥탑방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라고 알려졌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범인이 33살이었는데 10여 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출소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새로 적응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2010년 8월 7일이었죠. 이 사람이 일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 자기는 안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일하러 갈 때 필요한 망치, 칼, 이런 장비들 든 가방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린이 놀이터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린 거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미래도 희망도 없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해? 라는 그런 이제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들어갔더니 내 식구가 사는 옥탑방이었어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TV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놀라잖아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니까. 그랬더니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다 나오고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아버지를 또 찔렀어요.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그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집에 침입해 이유 없이 가장을 살해한 신정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윤 씨는 신정동 일대를 배회하다 단란한 주말 저녁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 현장에 갔는데 미스터리인 거죠. 이게 도대체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원한 지금 사람도 없고 불만 가진 사람도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CCTV에서 발견된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 떨어진 모자, 인상착의.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30일 넘게 계속 현장 주변에서 탐문하고 그러다 이제 36일째 되는 날 갑자기 형사 한 분이 잠깐 그 차를 세운 거예요. 창밖에 그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은 옷을 입은 똑같은 가방을 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가서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멀리 도망갈 의사도 없었고 그럴 요량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4시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가정폭력, 온 가족이 다 폭행을 당했어요. 술만 드시고 집안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폭행하고 아이들은 도망 다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던 행패를 학습을 한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자기 아버지가 하던 걸 똑같이 하다가 그걸 강력범죄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뿌리는 아동학대더라 이 말이죠. 현장 검증에서 윤 씨는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처지와 비교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와 비교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경찰은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당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사회가 제대로 개입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런 개입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또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쓰범잡하면서 가장 얘기 들을 때 마음 아픈 게 아동학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다뤘는지 모릅니다. 네. 시즌 1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얘기는 부단히 계속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얘기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아마 이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좀 싶고 아동학대, 아동학대 법무부에서 2014년 이후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동이 사망한 그런 학대로 사망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 사건도 좀 인천과 관련이 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천 계부 목검 사건이라고. 계부 목검. 네. 그 목검으로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20대 계부 이모 씨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때렸고 아이는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엄마 신모 씨는 남편이 손발을 뒤로 묶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휘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판결은 이제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검찰이 양소해서 이 아이의 엄마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엄마도 이제 그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다른 데 갔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외출하면서 애는 화장실에 감금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 생모가. 중간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었죠. 그래서 격리 조치도 하고 그 생모가 또 신고도 했었고 그래서 형사처벌 받았어요. 애도 보육원 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다시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준 거죠. 2년 넘게 머물던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아까는 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안 상태에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는 진짜 호랑이 굴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사실 보육원에 이제 한 2년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그 엄마가 같이 남편이랑 합쳤고 그럼 이제 뭔가 가정이 회복되어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불안하게 큰 아이들일수록 더 분리불안이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고 큰 아이들은 혼자도 잘 놀아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고 큰 애들은 오히려 혼자 잘 못 있어서 말씀대로 지금 즉시 분리조치를 해도 다시 가고 싶어요. 너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죽을 거 그게 그 분리불안은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계속 이 아동학대 사건은 뭐 작년 올해 계속 지금 계속 우리 공분을 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건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천안 계모 캐리어 가방 사건인데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때린 거 맞습니까? 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자기 배로 나온 누구가 자신의 게임기를 피해자가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고 이에 피고인의 과도한 체벌과 지속적인 학대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이 그 엄마가 옮겨놨어요. 피고인이
유리 게임기를 옮겨 놓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 가로 50cm, 세로 70cm 되게 작죠 캐리어가 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키가 132cm고 어깨 넓이가 34cm, 어깨 넓이가 34cm인데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눕자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어 두고 12시 10분경 지인들과의 점심 약속을 외출을 하면서 친자녀들에게 1시간에 한 번씩 가방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친자녀들은 진짜 용의주도하다. 근데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해서 자기 친자녀들이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고 여겨서 안방 내부 옷방에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 거기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가방의 뚜껑을 덮고 지퍼를 잠갔다. 의붓 어머니가 가방 2개를 번갈아가며 7시간 넘게 가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붓 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 가방을 세웠어요. 그 안에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을 향한 거예요. 바닥을 향하고 목 부분에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피해자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 평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추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라고. 얘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방 내부에 그 박음질이 된 천을 뜯어서 거기 나가려고 가방에 뜯어진 부분으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였음에도 넣어 그랬는데 손을 넣지 않자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분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73kg의 체중으로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뛰거나 밟았다. 살인이네. 아니 이렇게 이 아이가 믿고 키우고 싫으면 아이를 왜 맡았느냐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미운 애를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남편과 싸우고 이러면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평소에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너 마음속으로 나한테 욕했지. 모든 걸 자기 통제하에 놓고 마음까지도 통제해 버리려고. 가기 전에 징역 22년을 지금 받았는데 2심에서 25년으로. 역시 아까랑 똑같고. 이 같이 있었던 이 피고인의 친자식들. 이런 상황에 가담 내지는 목격하고 어찌됐든 동조하게 된 거잖아요. 친모의 애들은 친모의 범죄를 증언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아 이게 그 아이들 얘기가 참조가 많이. 그거죠. 근데 하여튼 이 엄마는 반송문을 이제 수많은 반송문을 제출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모든 방법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실망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봤다. 그 아이의 길을 꺾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피고인의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좀 25년도 이렇게 모자란 것 같죠. 피해자의 유족과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어린아이였다. 꿈이 경찰관이었대요. 경찰관이 꾸미던 아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가운데 점차 말수가 줄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등 가정 안의 왕따로 외롭게 지내다가 엄마라고 부르던 마지막까지 숨을 외치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또 다른 네 맞아. 이게 제가 이 이 사건이 되게 의미가 큽니다.
서현희 사건인데요. 이게 서현희 사건은 2013년에 있었는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고요. 그걸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서현희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2,300원. 네,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좀 있다가 또 피해자가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한 거야. 했더니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소풍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20분 동안 또 추가로 때려요.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늑골이 16개 부러졌고요. 이게 훔쳤다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2,300원. 근데 본인은 그 다음 피고인의 그 범죄 사실이 몇 달 전에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지고가 절취했다. 자기 학부형 그거는 절취하면서 자기 지금 2,300원 지금 훔쳤다고 이렇게 애를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게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피고인이 징역 15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인죄가 인정 안 됐냐.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피고인이 119에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맨날 이렇게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렸을 것 같지 않다. 판결 이유가. 그다음에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한 대만 때리고 옆구리는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치명적인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심으로 갔죠.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달라진 법원 판단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거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한낱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그 녹음은 돼 있어요. 그리고 119 도착했을 때는 바닥과 욕조와 피가 다 닦여 있었어요. 브루스타라는 약품을 뿌리면은 피가 형광색으로 빛나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피가 다 닦여 있었던 안 보이던 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본 거죠. 네. 살인이죠. 살인이죠. 2심에서? 예, 2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보호자라는 어떤 역할을 영원히 못 맡게 해야 되지 않나요? 느낌이 드는 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이런 잔인한 폭력범들은. 근데 이 이야기 마치기 전에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분노가 혐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계부, 계모,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자꾸 보다 보면 저 집 계부야, 저 사람 저 계모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사실 아이를 입양하거나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그런 수많은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혐오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실제로 뭐 적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들 친부 친모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서연 어린이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이 박탈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들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서연 보고서라는 민간에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가 그냥 공문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다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왜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이 가족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동학대가. 아이가 고발을 하진 않죠. 예, 아이가 할 수가 없죠. 요즘에 보통 기사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교사,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쫙 있습니다.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에요.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민법상 원래 징계권 조항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부모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올해 폐지했어요. 우리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모토가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것이 도를 넘는다는 거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거나 그냥 가정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집안의 문제일지라도 좀 의심을 하고 이 아이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온 사회가 진짜 각자 몫을 다 해야겠다. 이거 신고 의무자는 신고 열심히 하고